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종 사연을 즐겨 듣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요즘처럼 후덥지근한 날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에서 사연을 듣는 재미가 제일인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고 재미난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 삶에도 이런 영화 같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특별한 인연으로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30대 중반쯤에 오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중국으로 홀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혼자서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이 처음이었던지라 어찌나 긴장이 되었는지요.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왔었는데 낯선 타국에 혼자 우두커니 있는 제 모습이 참 낯설더라고요. 지난 10년간 몸담던 회사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터라 그토록 갈망하던 여행이었지만 혼자 있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어서 그런지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한날은 현지인들만 있는 동네에 유명한 찻집이 있길래 그곳에 가보기로 했어요. 한가롭게 그곳에서 글도 끄적거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궁리도 해보고 있었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그 틈을 타서 누군가 제 가방을 통째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언제 누가 가져갔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디서 가져갔는지도 알 수가 없던 터라 정말 황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온 여행인데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그대로 찻집을 빠져나와 이미 벌어질 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만 했어요. 더군다나 제가 있던 곳은 한국인이 거의 없는 곳이었거든요.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겪은 일이라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울고 있는 저를 향해 한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건네는 겁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왜 여기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네, 저 한국 사람 맞아요. 저기 찻집에서 정신없는 틈에 누가 제 가방을 통째로 훔쳐갔어요. 그 안에 여권이며 여행 경비며 전부 다 들어있는데 저 어쩌죠? 낯선 땅에서 한국말로 괜찮냐고 물어보는 그 남자에게 순간 의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쩜 그런 나쁜 놈이 있는 건지 제가 저기 대사관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거기 가면 도움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이걸로 눈물 좀 닦으세요.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그 사람이 정말 천사처럼 보였어요. 훤칠한 키에 반듯한 인상을 하고 있는 남자는 한눈에 봐도 여자들이 좋아할 듯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스럼 없이 다가와서 저를 도와주는데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대사관까지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여권도 새로 발급받고 카드며 휴대폰이며 전부 임시로 해결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연락처라도 받아서 답례를 할 걸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경황이 없던지라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어서 근처 박물관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어제 그분 맞으시죠? 지금 여기 계신 것 보니까 그래도 바로 한국으로 가지 않으시고 계속 관광 중이신가 보네요. 세상에, 여기서 다시 뵙네요. 덕분에 그래도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어제 작은 답례를 했었어야 했는데 쉽던 차였어요. 지갑까지 전부 훔쳐가는 바람에 어제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셨나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하실래요? 이 근처에 괜찮은 딤섬집이 있거든요. 도움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밥까지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제가 사야 하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도 참 신기하지 않나요? 한국인이 드문 곳인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건지. 그렇긴 해요. 일부러 한국 사람이 없는 곳으로 찾아온 거거든요. 그럼 이왕 신세진 거 좀 더 줘도 괜찮을까요? 선뜻 호의를 베푸는 그와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게 되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자는 저보다 7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곳에 온 건 고모께서 여기 살고 계시는데 오랜만에 가족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왔다더군요. 정말 신기한 건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 역시 제가 사는 지역이 고향이고 최근까지도 그곳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제가 사는 곳이 워낙 작은 지역이라 동양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참 신기했어요. 이런 우연이 또 있나 싶어요. 여기서 동양 사람을 만나다니요. 그러게요. 바깥에서 만난 사람 중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네요. 중국에서 만난 서로를 신기해하면서 그날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저희는 한국에 무사히 잘 돌아가길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헤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여곡절이 많았던 첫 해외여행이었죠. 그의 도움으로 남은 여행까지 무리 없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 그 남자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지만 연락처도 알지를 못하고 어디쯤에 사는지도 알지를 못하니 그저 중국에서의 추억 저편으로 남겨뒀답니다. 귀국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창밖에서 누군가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시선을 따라가 보니 중국에서 만났던 그였어요. 저는 다급하게 버스에서 내려 그에게 다가갔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요. 너무 신기해요. 그때 연락처를 안 받아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겠거니 생각했어요. 여기서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진짜 보통 인연이 아니긴 한가 보네요. 저 혹시 괜찮으면 오늘은 제가 저녁을 사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는 한 달 만에 다시 만나 이런저런 회포를 풀면서 긴 시간을 함께 했어요. 다소 특이한 만남을 했던 만큼 빠르게 가까워졌었고 서로에게 깊게 빠져들게 되었어요. 연애가 시작된 거였죠. 그는 연애하는 동안에도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엄마에게 정말 살뜰하게 잘했는데 그런 모습에 더더욱 빠졌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연애 때 저희 엄마께서 무릎 수술을 하게 되셨거든요. 다니는 병원이 차로 40분 정도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근데 제가 부탁을 한 것도 아닌데 엄마께서 병원에 갈 때마다 그가 모셔다 드리고 모시러 가는 정성을 보였었죠.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빈자리가 큰 채로 살아왔는데 그의 다정다감한 모습은 마치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게 했어요. 저희 엄마도 요즘 시대에 장모도 아니고 여자친구네 엄마를 저렇게 살뜰하게 돌보는 남자가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저희 집에서 결혼을 부추기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그와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우리가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눈치이시던데 오빠 생각은 어때? 오빠 나이도 적지 않고 나도 그렇고 우리 그냥 후딱 해치울까? 결혼? 내가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하게 해서 미안해.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아직 생각이 없어 보여서 말 못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 결혼식은 안 하는 게 어때? 그냥 가족들이랑만 조촐하게 식사하고
말았으면 좋겠어. 결혼식에 들어갈 돈으로 차라리 다른 거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서. 자기 생각은 어때? 저 또한 예전부터 결혼식 같은 건 허례허식으로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쩜 이런 것까지 잘 맞을 수 있나 싶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결혼식 없이 양가 부모님들만 모시고 식사 자리를 가진 후 그렇게 부부가 되었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1년을 꽉 채웠는데 만남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어쩜 그렇게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것처럼 편안하고 그 사람이 익숙한 느낌마저 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시어머님은 저희와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계셨는데 젊어서 이혼을 하시고 남편을 홀로 키워내신 분이셨죠. 그만큼 강인한 모습도 있으셨지만 며느리인 제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으셔서인지 저에게는 약간 대면대면해 하시곤 했어요. 남편이 저와 저희 집에 잘하는 만큼 저 역시 시어머님께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저희는 결혼 전 어머니와 함께 지내자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면 혼자 지내실 어머님이 걱정된다고 했었거든요. 엄마, 이 사람이 앞으로 결혼하면 우리 같이 살자고 하는데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아서라, 나는 너희한테 손 벌리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 니들 둘이 그냥 알아서 잘 살아. 헤이, 엄마. 이 사람이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어떻게 그걸 손 벌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다가 손주도 생기면 엄마가 봐주시면 좋잖아. 어머님한테 애기 봐달라고 안 할게요. 그냥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애 봐달라고 그럴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니들이랑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들 해. 어딘가 저를 불편해하시는 모습에 서운함을 느낀 적도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 여겼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님이 간섭이 적으면 오히려 복받은 일이라고 여기는 게 보통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었어요. 남편은 결혼 이후 저에게 연애 때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잘해주었어요.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제게 큰 행복감을 안겨주었어요. 남편은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고 힘들어하니까 주말이면 머리 식히러 놀러 가야 한다면서 인근 바닷가에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빨래며 청소며 저에게 당신은 집에서 좀 쉬라며 대부분의 집안일도 도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쩜 제 인생에 이런 사람이 나타난 걸까 싶었죠. 하루는 남편이 제게 이러는 겁니다. 당신 매일같이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되는데 차라리 그만두고 우리 같이 가게 하나 차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저기 굴다리 너머에 사거리 가게 있잖아. 그 자리 비었더라고. 가게를? 아유, 내가 장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 하나는 좋겠다. 잠시도 떨어져 있기 싫은데 말이야. 나도 생각 많이 해봤는데 계속 회사 다닐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 다 결국엔 장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나씩 해보면 점차 늘어가는 거지. 자기도 한번 잘 생각해봐. 나도 나 혼자서는 무서운데 당신이랑 같이 하는 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제안에 저는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했으나 어차피 회사를 계속 다닐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기면 그만둘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남편이랑 같이 장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더군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있는 돈을 모아서 사거리에 자리가 난 그곳에 작은 치킨집 하나를 차리게 되었어요.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는 하루 24시간 내내 붙어 있었어요.
제가 닭을 튀기고 남편은 홀서빙을 하는 날도 있었고 그 반대의 날도 있었는데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할 말이 끊이질 않고 내내 조잘조잘 얼마나 떠들어댔는지요. 일하는 날도 쉬는 날도 함께 있는데도 참 싸울 일이 없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 해보는 장사인지라 둘 다 허둥지둥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지만 저녁에 맥주 한잔을 하면서 우리 아까 참 웃겼다, 그치? 하면서 웃고 넘어가는 것도 재미났었죠. 저희가 떨어져 있는 날이라곤 제가 아주 가끔 친구를 만날 때 말고는 없었어요. 한 친구는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오빠, 오빠 하면서 남편이 좋아? 나 같으면 하루에 10번도 넘게 싸웠을 것 같은데 너도 참 대단하다. 그리고 요즘 그런 남자가 어딨어. 야, 잘생겼지 와이프밖에 모르지. 화도 안 내지? 정말 너 복 받은 건 줄 알아. 오빠한테 좀 더 잘해. 알겠어. 나도 잘하려고 노력 중이야. 근데 오빠는 친구 안 만나셔? 보면 항상 가게에만 있는 것 같네.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가끔 만나는 동료들은 있지만 저처럼 오래된 친구들과의 만남을 갖는 곳은 본 적이 없는 듯 했죠. 그래서 그날은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는 회사 친구들 말고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안 만나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 사실 이런 말까지 하기는 창피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었거든. 또래들보다 덩치도 작고 마르고 해서 구워 삼기 딱 좋았지 뭐. 그래서 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이 딱히 없어. 친구들도 없고. 그래서 내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에서 만난 녀석들 뿐이야. 아이 참, 이런 말까지 다 하네. 부끄럽다. 남편에게 그런 과거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은 평균보다 키도 큰 편이고 덩치도 꽤나 있는 편인데 어렸을 때는 지금이랑 사뭇 달랐었나 보더군요. 괜한 것을 물었나 싶어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미안해. 그런 줄 몰랐어. 지금이야 워낙 잘생기고 훤칠해서 그런 과거가 있을 거라곤 전혀 상상도 할 수가 없는걸. 당신 괴롭히던 그놈들 지금 만나면 다들 까무러치게 놀라겠다. 남편이 무안해할까 봐서 괜히 말을 돌려보았어요. 저는 장사를 하면서 종종 어머님이 잘 계시나 인사를 드리러 가곤 했었어요. 치킨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갓 튀겨낸 닭 한 마리를 싸들고 가면 참 잘 드셨거든요. 뭘 이런 걸 자꾸 싸우고 그러니. 너네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아이고 하나도 된다. 그이가 시켜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뵙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참, 어머님, 근데 저 옆에 약통들은 다 뭐예요? 지난번부터 한번 여쭙고 싶었었는데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별거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된다. 이제 저녁 때 다 되어가는데 너도 가봐야 하지 않겠니? 얼른 들어가 봐. 제 물음에 어머님은 괜스레 약통들을 쓱 치우면서 제게 가게로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괜히 어디 편찮으시면서 저희들이 걱정할까봐 말을 아끼시는 듯 보였어요. 평소에 두통을 달고 사시는 분이라 진통제를 드시나 보다 싶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가 점차 자리를 잡아갔고 저희 둘이 장사를 이어가기엔 조금 버거워져서 알바생도 고용하게 되었어요. 참 정신없이 지냈었죠. 몇 달 정도 지났을 무렵 어머님께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는데 통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댁으로 찾아갔죠. 초인종을 눌러도 답이 없길래 문을 두드려 봤는데 되려 옆집에 사시는 분이 나와보시는 거예요.
이댁 며느리이신가? 네. 어머님이 통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요. 근데 지금 안 계신 거예요? 원래 초인종 누르면 바로 나와보시는데. 아니, 어째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사 간 것도 몰라. 벌써 한 달은 됐을 텐데. 이 집 지금 비어 있어요. 네? 이사를 가셨다고요? 저희한테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이사 가기 전까지 어딘가 달랐던 거 없으셨어요? 글쎄, 하도 황급하게 나가서 어디로 이사 가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뭐에 쫓기고 있는 사람 마냥. 그리고 엄마가 어디로 이사 가는지 아들이랑 며느리가 알고 있어야지. 어머님이 이사를 갔다는 말에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황급히 전화를 했어요. 혹시나 남편에게는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그랬더니 남편 역시 어머님의 소식은 지금 처음 듣는다며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어머님한테 너무 소홀했었나 봐. 어쩜 좋아. 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당신 짐작 가는 곳이라도 없어? 아마 엄마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셨을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말투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 전 너무 놀랐어요. 당신도 엄마가 집에서 약통 잔뜩 있는 거 봐서 알지? 사실 엄마가 오래전부터 우울증이랑 비해망상으로 병원을 꽤나 오래 다니셨거든. 당신한텐 창피해서 말하지 못했었는데 아버지한테 폭력을 많이 당하셨었어. 내가 어릴 적에 집에서 도망가셔서 지금은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당신이 엄마 집에 가도 그렇게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셨을 거야. 아마 당신이 엄마를 해치려 한다고 엄마는 생각하고 있으셨을 테니까. 누구든 자기를 때리거나 물리적으로 아프게 할 수 있다는 망상이 심하셨어. 그래서 나도 엄마 집에는 최대한 잘 안 가려고 했었어. 어떤 상태이신지 알고 있으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동안 저에게 왜 그렇게 대면대면 하셨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불안했던 눈빛들에는 전부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싶었죠.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한 기분이었어요. 그럼 어머님 영영 돌아오지 않으시는 건 아니겠지? 글쎄, 두고 봐야 알겠지. 근데 어디에 계시던 잘 계시고 계실 거야. 스스로 극복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이셨거든. 어머님의 그 많은 약통들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무심했을까 싶었어요. 저의 호의가 누군가에겐 악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부디 연락이라도 한 통 주셨으면 하는 바람뿐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저희로부터 잠수를 타버리신 이후 남편은 참 많이 힘들어했어요. 자기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님께 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밤이면 술을 기울이면서 눈물을 보이는 날이 많았죠. 그 이후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는 그 동네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직원까지 채용을 해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을 고용하면서부터 남편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쉬기도 하고 이번보다는 개인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결혼한 지도 3년이 넘게 흘렀고 아무래도 남편이 나이가 있는 편이다 보니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아이가 쉽게 찾아와 주지 않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조급함을 가지고 있던 제게 남편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도 당신 꼭 닮은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그만이지. 당신 몸 상해가면서 임신할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수정관이니 뭐니 하는 거 여자 몸이 얼마나 많이 상하는지는 당신도 알고 있지.
주변에서는 나이도 있는데 왜 아이를 가지지 않느냐면서 채근하곤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먼저 저를 감싸주곤 했어요. 이런 사람의 아이라면 정말 꼭 낳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찾아와 주지 않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면서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다급하게 응급실로 가니 맹장이 터졌다는 겁니다.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해서 바로 수술실로 향했고 저는 남편이 병실로 들어가서 안정을 취하는 것까지 보고 나서 짐을 챙기러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결혼 이후 처음인 것 같아서 참 허전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까지 조용했었나 싶고요. 어딘지 서늘한 기분마저 들었답니다. 갑작스런 수술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지친 상태였고 저는 쓰러지듯 잠에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은 새벽에 누군가가 저희 집 초인종을 마구 눌러대는 겁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저렇게까지 초인종을 눌러대는 건지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겁이 나더라고요. 약간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초인종 너머의 사람을 인터폰으로 쳐다보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인 거예요. 저는 다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굳어버렸어요. 무어라 말을 건네야 할지도 생각이 잘 나지를 않았어요.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그보다 왜 말도 안 하고 사라지셨던 거예요? 어머님은 한겨울인데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계셨어요. 순간 저는 남편이 일전에 해줬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어머님의 피해 망상이요. 어머님, 일단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 절대 어머님 해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어머님 절대 아프게 하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제 말은 무시하신 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손을 벌벌 떨며 제게 무언가가 잔뜩 들어 보이는 검정 비닐봉지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대화할 새도 없이 저에게 이 말만 남기고 호련히 떠나시는 거예요. 얼른 이거 받아.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열어봐. 그놈 진짜 얼굴은 따로 있어.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더 오래 있을수록 네 목을 조여올 거야. 가능한 빨리 도망쳐. 너무 무시무시한 말을 하고 떠난 어머님 때문에 저까지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저는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님의 말대로 문을 이중잠금을 한 채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어보았어요. 그 봉지를 여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봉지 안에는 각종 사진 같은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었는데 남편의 실체가 들어있었어요. 봉지 속 사진들은 남편의 결혼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제 사진을 비롯해서 처음 보는 여자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그것도 4명이나요. 남편은 훤칠하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지고 저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다른 여자들에게도 호의를 베풀면서 접근을 해왔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죠. 저와 결혼할 때 결혼식을 거절한 이유도 혼인신고는 아이가 생기면 그때 하자고 했던 것도 다 이런 이유로 그랬던 거였어요. 봉지 안의 내용물을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경악을 금할 수 없었어요. 또 이전에 결혼생을 했던 사람이 써놓은 유서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알고 보니 저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계집질을 하면서 돈을 버는 양아치였고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는 조폭 같은 인간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청소년기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소년원까지 다녀왔더라고요. 저에겐 자신이 피해자라고 했었지만
사실은 본인이 빌어먹을 가해자였던 거였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정관수술을 한 기록도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시모가 써놓은 쪽지가 한 장 있었는데 남편이 이런 모든 증거들을 시어머니가 사는 집에 갖다 놔서 가지고 올 수 있었다며 전부 다 진실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경악이었고 식은땀이 줄줄 나면서 사지가 떨렸어요. 저는 저의 짐을 손에 잡히는 것만 챙겨서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한시라도 그 집에 더는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친정집에 와서 바로 접근금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렵사리 받게 된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검은 봉지를 주고 후련히 떠난 시모였어요. 너 지금은 도망친 거지? 그 집에 없는 거지? 네, 저 지금 친정집으로 도망왔어요. 어머님,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동안 너한테까지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원. 그놈이 자기 과거를 너한테 다 까발리면 나를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을 하는데 하는 꼴이 꼭 지혜비랑 꼭 닮았어. 그 인간도 나한테 그랬거든. 근데 어째 너랑은 좀 오래 산다 싶긴 했어. 원래는 길어야 1년이고 6개월도 안 돼서 지 본 모습이 나와서 갈라섰는데 말이다. 그리고 니들이처럼 결혼했을 때 나 모시고 산다 그랬었잖니? 그놈이 나한테 먼저 와서 같이 산다고 하면 확 없애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어차피 내가 무서워서 같이 살자고 하지도 않았을 거지만 걔가 그런 인간이야. 그리고 그놈이 아마 나를 정신병자로 몰고 갈 게 뻔해. 다른 여자들한테도 늘 그래왔어. 내가 먹는 약들이 무슨 정신과 약이라고 하면서 나를 그냥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으로 취급했었거든. 그 약들, 그놈 때문에 생긴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먹는 약들인데 말이야. 너한텐 절대 안 그러겠다고 하는 말도 전부 믿으면 안 돼. 그것도 다 거짓말이야. 절대 그놈이 하는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 사실 제가 가장 혼란스러운 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지금 정신이 아프셔서 제게 거짓말을 하는 건지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봤던 그 사진들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진 않겠다 싶었어요. 어머님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그토록 제 눈치를 봤던 것들도 이유가 전부 드러나게 된 거겠죠.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려 했던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까지 해가면서 저와의 관계를 붙잡고 싶었던 걸까요? 남편은 제가 짐을 싸서 도망쳐 온 걸 알게 되고 친정집까지 찾아와서 저에게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나랑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으면서 나를 못 믿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우리 엄마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자기가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거짓말을 달고 사셔. 당신 나랑 얼굴 좀 보고 얘기해. 저는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었기에 봉지 안의 내용들을 전부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저 혼자서는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다급한 마음에 흥신소 직원에게 의뢰를 하니 금세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더군요. 어쩜 이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는지 몰라요. 소년원 출신인 것도 사실이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 못했네요. 중졸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던 모양이라 험한 곳에 발을 디디셨나 봐요. 병원 기록을 보니 정관수술한 것도 사실이고요. 첫 번째 결혼 생활한 이미영 씨랑은 7개월 동안 지내다 헤어졌는데 이쪽 연락을 해보니까
술만 마시면 사람을 그렇게 욕하고 손을 올리고 했던가 봐요. 나머지 3명은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돼 있네요. 그리고 출국 기록을 살펴보니까 중국 쪽으로 좀 자주 오갔었네요. 이 정도 기록이면 아마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건 경찰 아니면 파악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의뢰해 주신 그 약은 불면증이랑 불안장애 개선 치료약 맞아요.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래도 사실이네요. 참 근데 이 지역 출신인 분은 아니시네요. 분명 처음 만났을 때는 제게 동양 출신이라고 그랬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저에게 꾸며낸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정말 내가 그동안 누구랑 같이 살았던 건지 알 수가 없고 혼란스러웠죠. 제가 매일같이 봐왔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으며 저를 어쩜 그렇게나 감쪽같이 속여왔던 건지 그 이후 또 찾아온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거짓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여보, 미리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전에도 한번 말한 적 있잖아. 우리 아버지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셨었다고. 내가 그 꼴을 보고 살아서 그랬던 거야. 나도 피해자야. 정말이야. 근데 나 정말 그 생활 다 청산했고 당신한테 내가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은 이전에 만났던 여자들이랑 정말 달랐어. 그럼 내가 본 것들이 전부 사실이 맞다는 거지? 근데 정관 수술은 대체 왜 한 거야? 그러면서 아이를 바라는 척은 왜 안 가고? 그리고 당신 왜 나랑 동양이라 그랬어?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런 거지. 아무 뜻 없었어.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사랑이 뭔지 알려준 사람이야. 나 정말 그전 사람들한테는 이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어. 당신 만나고 정관 수술한 것도 정말 많이 후회했어. 그리고 중국에서 당신 처음 봤을 때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거짓말한 거야. 당신 찾고 싶어서 여기로 내려온 거고. 여보, 나 여보 옆에서 정말 사람처럼 잘 살아보고 싶어. 제발 내 진심을 믿어줘. 정이 무서운 게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하니 측은지심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정신 딱 잡고 남편의 더러운 과거를 전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가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은 저희 집으로 매일같이 찾아오면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옥에서 살아봐야 몇 년일 텐데 그때 얼마나 편하게 살지 두고 보자면서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접근 금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문자를 보내면서까지 사람을 괴롭히는데 드디어 본색이 나왔구나 싶었어요. 측은지심을 느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벌벌 떨고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악질인 놈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면 함부로 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그 싹을 뽑아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선처 없이 강하게 대응을 하니 남편 쪽에서도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당신이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만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당신 엄마한테도 이런 구질구질한 짓은 그만둬.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렇게 저희는 시원하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혼이라고 하기에도 못한 것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으니 제 집만 빼서 나오면 그만이었죠. 함께 운영하던 가게엔 제 돈도 일부분 들어가 있어서 사기로 충분히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출소 이후에도 보호감시를 받아야 해서 저의 근처엔 올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 일이 있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이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잘 지내고 있냐고 물으면서 저에게 용기 내어 신고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번호도 당장 바꾸라며 그놈이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저에게 먼저 용기 내어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신고할 수 있었다고 참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고, 그게 저의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어요. 전 그때의 트라우마로 이혼을 하고 2년 차까지는 정신과를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병행했다가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4년이 넘게 흘렀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사는 곳으로 옮겨왔어요. 전 남편이 저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운 마음보다도 그곳에는 전 남편과의 기억이 너무 많아서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아직도 어디선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문득문득 들기도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검은 봉지를 건네주지 않으셨다면 지금까지도 그 인간과 살고 있었겠죠. 그의 진짜 얼굴이 얼마나 흉측한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당신께서도 무서우셨을 텐데 제게 용기를 내주신 거에 대해 지금까지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자격증을 따서 작은 회사에 들어갔고 격리 일을 하고 있답니다. 혼자 지내는 일이 이렇게나 마음 편하고 좋은지 미처 몰랐네요.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말처럼 이 사건은 제 인생에 참 영화 같은 일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던 것은 멜로 영화였으나 헤어진 건 호러 영화였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